새벽 4시 50분, 윤미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광장시장으로 향했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 그녀가 단골로 쓰는 가게 셔터를 열면 스테인리스 솥에서 이미 우려진 뽀얀 사골 국물이 김을 내뿜고 있었다. 뚜껑을 열자마자 퍼지는 깊고 고소한 냄새는 하루를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양념장을 준비하고 김치통을 꺼내 정리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가게 앞에 나란히 놓았다. 다 익은 고기와 데친 순대를 담는 손은 오래된 리듬을 타고 움직였고 익숙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엔드코트,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엔드코트. 건너편 과일 상인이 인사하며 박수를 내렸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엔드코트, 이제 습관이죠. 아저씨도 고생 많으세요, 엔드코트. 시간이 흘러 출근길 직장인들, 시장 상인들, 운동 마치고 온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모두 그녀의 국밥을 좋아했다. 가격도 착하고 맛도 정직했다. 하지만 손님과 마주칠 때마다 미자는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무거워졌다. 엔드코트, 따님 결혼 잘 시켰죠? 성북동이면 잘 사는 동네 아니에요? 엔드코트. 단골 택시 기사가 말했다. 그녀는 국밥을 내어주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quote, quote. 하지만 대답하면서도 속이 답답했다. 결혼 후 하나는 전과 달리 밝지 않았다. 예전에는 전화만 하면 엔드코트,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엔드코트, 하고 신나게 떠들던 아이였다. 하지만 요즘의 하나는 다르다. 목소리가 낮고 짧다. 힘이 빠져있고 마치 누가 듣고 있는 듯 조심스러웠다. 하루는 미자가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엔드코트, 하나야, 무슨 소리 들렸는데? 괜찮아, 에디. quote. 엔드코트, 아무것도 아니요. 엄마,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엔드코트. 하나는 너무 빠르게 대답했다. 마치 준비한 말처럼. 며칠 후, 밤늦게 하나에게 또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에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스티커라도 몇 개 붙여 보낼 아이였는데 딱 5글자. 응, 엄마 사랑해. 그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슬펐다. 그날 밤, 윤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방 안, 어두운 천장을 보며 하나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결혼식 날 입었던 하얀 드레스, 조심스럽게 엄마 품을 떠나던 그날의 불안한 눈빛. 그녀는 중얼거렸다. 엔드코트, 괜찮을 거야. 그냥 신혼이라서 그런 거라. 그렇겠지, 엔드코트.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날 이후로 하나는 SNS에도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다. 스토리도, 게시물도, 친구들과의 태그도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결혼 전까지는 하루에 몇 번씩 사진을 올리던 애였다. 미자는 불길한 기분을 감추기 힘들었다. 혹시 정말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다음 날 새벽, 그녀는 국밥 가게 문을 열면서도 손이 떨렸다. 국자를 들어도 힘이 빠졌고 손님들의 말소리도 귓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어쩌면 알고 있었다. 직감이 말했다. 엔드코트, 내 딸. 뭔가 잘못된 데 있다, 엔드코트.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달려갈 수는 없었다. 아무런 일도 없이 성북동의 대저택 문을 두드릴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치를 주문하러 온 배달 청년이 말을 건넸다. 엔드코트, 사장님, 따님 성북동 사시죠? 엔드코트. 미자가 고개를 들었다. quote. 엔드요. quote. 청년은 머뭇거리다 말했다. 엔드코트. 제가 어제 그 동네에 배달 갔는데요. 그 집 앞을 지날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도. 배를 눌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문을 쾅 닫았어요. 표정이 되게 무서웠어요. 엔드코트. 그 순간 미자의 손에서 김치통이 떨어질 뻔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주소는 바로 하나의 시댁이었다.
손님이 나간 뒤에도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숨을 쉬는 것도 잊은 듯했다. 손이 떨렸고 머리가 하얘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엔드코트,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내가 가야 해, 엔드코트. 그날 밤 미자는 잠들지 못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냉장고에서 계란과 장조림 재료를 꺼냈다. 하나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엔드코트, 반찬 핑계로 가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지, 엔드코트.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 그녀는 진심으로 알고 싶었다. 하나가 진짜 괜찮은지, 아니면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건지. 다음 날 새벽, 유미자는 시장에 가지 않았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밥을 팔던 그녀가 문을 닫은 건 처음이었다. 단골들은 전화를 걸어 걱정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 대신 그녀는 반찬통을 하나씩 차에 실었다. 계란말이, 장조림, 오이무침, 멸치볶음, 그리고 하나가 가장 좋아했던 엄마표 겉절이까지. 손수 준비한 반찬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냉장고에서 미숫가루를 꺼냈다. 하나가 어릴 때 여름마다 마시던 그 맛, 입 떠달 때 마셨다는 그 음료.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엄마가 간다. 성북동까지는 약 1시간 거리. 가는 내내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효파음처럼 요동쳤다. 그녀는 계속 생각했다. 엔드아포즈, 괜찮을 거야.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지도 몰라. 엔드아포즈. 하지만 머리와 달리 가슴은 아니라고 예쳤다. 도착한 성북동은 조용했다. 고르하고 정돈된 거리, 잘 다듬어진 가로수, 깨끗한 담벼락.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평화로웠다. 그녀는 차를 멈추고 트렁크에서 반찬통을 꺼냈다. 대문 앞에 서자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인터폰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2번, 3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떠올렸다. 하나가 결혼하기 전 조용히 말하던 그 목소리. 엄마, 혹시 나중에 집에 올 일 있으면 기억해. 0522. 그건 하나의 생일이었다.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눌렀다. 0.5.2. 띠릭. 문이 열렸다. 그녀는 반찬통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집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듯. 고급 인테리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정리정돈이 지나치게 잘된 것일. 소파에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TV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가자 더욱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내부는 거의 비어 있었다. 물먹방, 오래된 두류 한 팩, 절반 남은 반찬통 하나. 임신 6개월인 사람이 먹고 사는 집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그녀는 복도로 향했다. 벽에는 어떤 가족 사진도 걸려있지 않았다. 하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혼식 사진도, 커플 사진도. 마치 이 집에는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2층으로 올라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방마다 비어 있었다. 방 하나는 서재였고 다른 방은 손님용 침실. 그리고 마지막 방. 그 문은 닫혀 있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돌렸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 거실 한편의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영수증, 서류들, 정리된 우편물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다. 4월 3일 정리 안 된 침대벌 1시간 무릎 꿇기. 4월 10일 반찬 투정 금식 플러스 물 1컵. 4월 15일 어머니 앞에서 말 끊기 해초리 30대. 순간 그녀의 손이 굳어졌다.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누구의 글씨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1층에서 약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를 끄는 듯한 마찰음.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신음. 흑.
그녀는 반찬통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시 계단을 올랐다. 이번에는 복도 끝창가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다. 창을 통해 내려다보자 거기에는 사람이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성. 무릎을 꿇고 있었고 손은 뒤로 묶여 있었다. 입에는 천이 몰려 있었고 머리는 풀어져 뺨을 가리고 있었다. 그 곁에 서 있는 건 익숙한 얼굴의 중년 여성. 바로 하나의 시어머니 이혜숙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정원을 향해 내려갔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발이 떨렸지만 그녀는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이혜숙이 돌아보았다. 놀란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아, 오셨네요. 어쩐 일이신지. 유미자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딸만 보고 있었다. 하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더 크게 떨며 고개를 흔들었다. 오지 말 거리라는 듯한 눈빛.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윤미자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하나야. 그녀가 다가가려 하자 이예숙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여기 들어오시면 곤란해요. 교육 중이거든요. 교육이라고요. 예, 우리 집안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며느리는 배워야 해요. 유계질서, 예절, 말투, 모든 것.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쪽처럼 시장통에서 자란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긴 성북동입니다. 품격이 필요해요. 윤미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집 안에서 누군가 나왔다. 강준영이었다. 하나의 남편. 정장을 입고 말끔한 얼굴로 그녀를 마주 보았다. 장모님, 갑자기 오셨네요. 이건 오해입니다. 어머니께서 조금 못 마신 편이라. 윤미자는 더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번호를 눌렀다. 원결음이 울렸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는 입을 열었다. 강미자입니다. 대한홀딩스 회장. 지금 즉시 법무팀과 응급대응팀, 영상팀 전부 성북동 88번지로 보내세요. 내 딸을 해수하러 왔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원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윤미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방금 한 말이 현실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녀의 눈은 여전히 하나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이혜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얇은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눈동자는 이전과 달리 흔들리고 있었다. 강준영은 그제야 윤미자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는 가민한 장모 정도로만 여기던 얼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목소리, 말의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침착함이 이상할 정도로 낯설었다. 장모님. 강준영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조절되어 있었다. 지금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상황을 더 크게 만들면 하나한테도 좋지 않아요. 윤미자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울분도 없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했다. 지금까지 상황을 작게 만든 건 나였어요. 그녀의 말에 강준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엄하시긴 해도 폭력을 쓰는 분은 아닙니다. 이건 훈육에 가깝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원 바닥에 놓인 해초리가 바람에 굴러 소리를 냈다. 윤미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해초리 끝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훈육은 상대가 도망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윤미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입에 천을 물리고 손을 묶고 임신한 아이를 무릎 꿇려놓고 하는 건 훈육이 아니에요. 이혜숙이 그제야 코웃음을 쳤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며느리 교육은 집안마다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집 며느리예요.
윤미자의 눈이 천천히 다시 하나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는 고개를 숙인 채 윤미자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모습이 윤미자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다. 하나야. 윤미자가 조용히 불렀다. 하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이미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고 입에 물린 천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엄마 왔어. 그 말에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더 흘러내렸다. 그 순간 윤미자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지금 이 순간보다도 엄마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자신 때문에 엄마가 모욕을 당할까 봐. 괜찮아. 윤미자가 말했다. 이제 엄마가 말할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해숙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사돈, 지금 이 집에서 누가 말할 수 있는지는 제가 정합니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윤미자의 어깨를 손끝으로 밀치듯 건드렸다. 여긴 성북동이에요. 장터가 아니라고. 그 순간 윤미자의 몸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이해숙과의 거리는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다. 그럼 더 잘 들으셔야겠네요. 윤미자가 말했다. 여기가 어디든 제 딸을 이렇게 두고 나가진 않습니다. 강준영이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을 살폈다. 장모님, 지금까지 감정적으로 버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윤미자가 처음으로 그의 말을 끊었다. 하나예요. 이 집에서 혼자서. 그 말에 강준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은 그 자체로 대답이었다. 정원 너머에서 멀리 자동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대인 줄 알았지만 곧 두 대, 세 대의 엔진 소리가 겹쳐졌다. 이해숙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뭐죠? 저 소리는? 윤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통화 종료 후 정확히 8분이 지났다. 너무 늦진 않았네요. 그녀의 말에 이해숙은 얼굴을 찌푸렸다. 뭘 믿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문 쪽에서 명확한 제동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여러 사람의 발걸음이 규칙적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정원을 향해 퍼져왔다. 강준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어머니. 그는 본능적으로 이해숙을 불렀다. 하지만 이해숙 역시 말을 잃은 채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정원 안으로 들어섰다. 앞줄에는 체격이 다부진 경호원들이, 그 뒤로는 서류 가방과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윤미자에게 다가와 허리를 깊게 숙였다. 회장님, 박상무입니다. 지시하신 대로 전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정원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해숙은 한동안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윤미자를 다시 보았다. 회장님, 이라니요? 윤미자는 그제야 가방에서 손을 빼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윤미자입니다.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다. 광장시장에서 국밥을 파는 사람이기도 하고 대한홀딩스 회장이기도 합니다. 강준영의 입이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이름, 그 위에 적힌 회장의 성,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자모의 얼굴이 하나로 겹쳐졌다. 윤미자는 다시 하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데려갈게. 그 말이 끝나자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명의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하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정원의 시간은 그 순간부터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강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방금 전까지 시장 아주마라며 깔보던 사람이 자신이 다니는 대기업의 회장이었다.
그것도 모회사를 거느린 최고의 인물.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엔 변명도 회피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틈도 없었다. 하나 씨를 즉시 응급처치해야 합니다. 법무팀과 함께 도착한 응급의료팀에서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호원 2명이 하나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녀는 제대로 서 있을 힘도 없었는지 몸이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윤미자가 재빨리 달려가 딸을 품에 안았다. 하나야, 괜찮아. 엄마 왔어. 그 말에 하나는 조용히 몸을 떨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누군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다. 의료팀은 그녀를 들것에 태우고 차량으로 이동했다. 윤미자는 직접 따라가기 전에 법무팀에게 지시했다. 이 집 구석구석 다 확인하세요. 증거 확보하세요. 녹화도 빠짐없이 법적으로 쓰일 수 있게. 법무팀의 리더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이 회장님. 위혜숙은 여전히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결국 한마디를 내뱉었다. 자식 교육 하나 못 시킨 주제에 권력이 생겼다고 해서 감히 나한테 명령질이야. 윤미자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자식 교육 저도 잘못했어요. 내가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녀의 말은 무척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뼈가 있었다. 근데요, 제가 못한 거 하나는 이제부터 바로잡을 겁니다. 법무팀은 집안을 철저히 조사했다. 이혜숙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미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응급구조와 심각한 학대 정황에 따른 긴급조치를 근거로 현장 수색을 허가했다. 문서에는 변호사 이름이 함께 찍힌 전자 서명이 있었다. 준비는 완벽했다. 현관 옆 방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다. 옷장이 벽에 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밀자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좁은 방,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공간. 벽에는 방음제가 붙어 있었고 천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방 한켠에는 일기장이 있었다. 갈색 가죽 커버에 정갈한 글씨로 날짜와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5월 2일 반찬 짜다며 불평 하루 금식. 5월 4일 시어머니 앞에서 표정관리 실패 해초리 20대. 5월 6일 임신 핑계로 거절 따기 2대. 일기를 넘기던 법무팀 직원은 멈칫했다. 한 페이지에 다른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고무이 엄마 도와줘. 법무팀 직원은 바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회장님, 피해자는 명백히 장기적 학대를 당했고 구조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간은 감금, 심리적 고문, 그리고 신체적 학대의 정황이 모두 존재합니다. 윤미자는 아무 말 없이 그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 바닥, 천장. 어쩌면 하나는 이 공간에서 수없이 엄마를 불렀을 것이다. 조용한 목소리로 또는 속으로만. 그녀는 눈을 감았다. 가슴 한복판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의료 차량에서는 간호사들이 하나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다. 피멍, 찰과상, 저혈압, 영양 부족. 임신 6개월 치고는 체중이 너무 적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태아는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아기가 아주 강하네요. 간호사가 말했다. 하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가 정말 회장이셨어? 그녀는 차 안에 흐르는 진동과 멀리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되물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윤미자는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내가 내 딸이니까. 그 짧은 대답에 하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엔 울지 않았다. 다만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사건은 이미 네이버 뉴스 상위 검색어에 올랐다. 성북동 며느리 학대 사건, 대한홀딩스 회장, 친딸 구조, 고 2층의 어두운 민낯. 핵심은 한 영상이었다.
정원에서 윤미자가 이예숙에게 뺨을 맞는 장면이 법무팀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고 내부 고발자가 그 일부를 언론에 넘겼던 것이다. 영상은 하루 만에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퍼졌고 국밥집 회장님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으며 수십만 명의 지지를 받았다. 윤미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되어 있었지만 대사 하나는 전 국민의 가슴에 남았다. 딸을 때리는 건 교육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날 밤 성북동 저택은 적막했다. 이해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 놓인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반복되고 있었다. 강준영은 그의 방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완벽한 가문, 금 없는 며느리, 품격 있는 집안은 하루아침에 붕괴되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조각들 속에서 누군가는 처음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윤미자와 하나, 그 둘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혹시 나 이제 못 사랑받을까 봐 무서웠어. 윤미자는 천천히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야, 넌 앞으로 더 많이 사랑받게 될 거야. 그녀는 다짐하듯 속삭였다. 그걸 위해서 엄마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을 시작할 거라. 이튿날 아침, 윤미자는 하나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병실에는 희미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심전도기의 신호음이 조용한 안정감을 주었다. 의사는 간단한 처치를 마친 뒤 그녀에게 상태를 설명했다. 환자분은 전신 타박상, 손목과 발목의 압박 흔적, 늑골 미세 골절 2군데, 그리고 복부 외상 흔적이 있습니다. 임신 중인 상태에서 이 정도의 외상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태아는 건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윤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침착했지만 손에 들린 의료 보고서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아가 괜찮다는 말씀이죠.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회장님. 오히려 이 아이가 어머니를 지탱해준 것 같습니다.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윤미자는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고 딸의 손을 감싸 쥐었다. 하나는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새벽 내내 혼수 상태였던 얼굴에 이제는 숨소리와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의 뺨을 살짝 어루만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이제 괜찮아. 절대 다시 혼자 두지 않을게. 그 시각 대한홀딩스 내부 법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각 부서 책임자와 법률 자문팀, 그리고 외부 PR 컨설턴트까지 총동원된 회의였다. 회장님, 현재 온라인 여론은 우리 쪽에 호의적입니다. 국밥집 회장님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직접 딸을 구조한 어머니라는 서사에 대중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윤미자는 말없이 보고서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 옆에서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다만 성북동 측 가족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고 훈육의 연장선이라는 논리로 사건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훈육이라고. 그녀는 보고서를 덮으며 낮게 되물었다. 입에 천을 물리고 손목을 묶고 피가 나도록 해초리를 든 게 훈육입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 방식의 가문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을 부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윤미자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날 오후 윤미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하나는 깨어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보다가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윤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안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폼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절실하고 단단했다. 엄마. 하나는 다시 부르며 울기 시작했다.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고통, 수치,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오랜 침묵의 목에 윤미자는 딸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울어도 돼. 숨기지 않아도 돼.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었어.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하나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내가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컸으니 버릇없다고 했어. 국밥 냄새 배인 집안 딸이라고. 창피하다 하고. 윤미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졸여왔다. 그 말들이 딸의 마음을 얼마나 갉아먹었을지 그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 엄마한테 화도 나고 나 혼자 힘으로 살겠다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말 못한 거야. 윤미자는 조용히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알면 속상해할까 봐. 자존심 다치면 어쩌나 그런 생각만 했어. 윤미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거 알아. 너는 날 부끄러워한 적 한 번도 없었어. 오히려 내가 내 처지를 스스로 낮춰버린 거야. 그래서 너도 너 자신을 의심하게 된 거고. 하나는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국밥을 팔았지만 내 딸이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길 바랐어. 근데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딸의 눈물이 다시 맺혔다. 이번에는 미안함이 아닌 위로에 대한 반응이었다. 엄마, 나 아기 낳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두려움 섞인 목소리였다. 윤미자는 미소 지었다. 너는 낳을 거야. 그리고 절대 너처럼 혼자 울게 두지 않을 거야. 한편 성북동의 저택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위혜숙은 변호사와 강준영, 가족 친척 몇 명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고 언론 노출이 된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일기장, CCTV, 상해 진단서까지. 이건 가문의 명예를 건 문제야. 위혜숙은 단호히 말했다. 그 여자가 회장이면 뭐. 결국 국밥집에서 나온 여자야. 감히 우리 가문을 망신시켜. 그 말에 강준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논리를 변호할 자신이 없었다. 준영아, 너도 정신 차려. 내 자식이 태어나려면 가문 체면이 먼저라.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젠 가문보다 아내와 아이가 더 중요해졌어요. 위혜숙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했니? 하지만 강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이전의 확신이나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혼란과 후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며칠 뒤 윤미자와 하나는 병원 퇴원 후 법원에 공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명확했다. 특수상해, 감금, 상습적 폭행, 정서적 학대. 뉴스는 다시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댓글란에는 찬반이 갈렸다. 그 정도로까지 고소해야 했을까? 가족 간의 일이잖아. 이건 사회적 범죄다.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 윤미자는 기자들 앞에서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침묵은 때로 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하면 그건 더 깊은 폭력이 됩니다. 저는 엄마로서 싸울 겁니다. 제 딸의 상처가 다른 누군가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윤미자는 공식적으로 침묵을 깨고 언론 앞에 섰다. 기자회견이 열린 장소는 대한홀딩스 본사 건물 내 브리핑룸이었다. 넓고 차분한 공간,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단정한 검정 정장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다. 수십 대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플래시 소리가 짧게 울리고 기자들이 숨을 고르며 준비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된 원고를 내려다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한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윤미자입니다. 광장시장에서 국밥을 팔며 딸을 키웠고 지금은 대한홀딩스의 회장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성이 흘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제 딸 서하나가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로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한 박자 씌웠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정사라는 이름 아래 폭력을 묵인해왔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는 문화, 가문이라는 이유로 사람이 무너져도 되는 풍토. 그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조용한 기자석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미자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제가 가진 위치, 제가 가진 책임을 이제 제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며 사회적으로도 이 사건이 반드시 기록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질문 시간에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다. 회장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사의 이미지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없으신가요?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영향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키고자 하는 건 이미지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 딸 하나, 그리고 이 사회에서 아직도 조용히 울고 있는 수많은 하나들. 그 말에 기자들은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짧게 인사한 뒤 브리핑룸을 나섰다. 기자회견 영상은 그날 오후 바로 온라인에 올라왔고 각종 뉴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댓글란에는 박수와 공감이 넘쳐났다. 이런 엄마가 되고 싶다. 진짜 어른의 품격이란 이런 거다. 이젠 진짜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이가 박수만 친 건 아니었다. 그날 밤 강준영은 이해숙과 마주 앉아 있었다.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너 지금도 그 여자의 편이나? 이해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더 무서웠다. 그 여자가 당신 며느리이자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엄마예요. 강준영은 예전 같지 않은 어투로 대답했다. 지금 언론이 우리를 뭐라고 몰고 있는지 알아. 가정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히면 내 사회적 위치는 끝이야. 변호사 등록 취소까지도 갈 수 있어. 어머니, 멈추세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한 말과 행동이 다 녹화되고 기록됐습니다. 이해숙의 눈이 커졌다. 내가 날 배신하는 거나. 배신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침묵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젠 책임져야죠. 어머니도, 저도. 말을 마친 강준영은 일어나 방을 나갔다. 그는 문 앞에서 한순간 멈췄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하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로서 책임질 겁니다. 그 말에 이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윤미자와 하나는 함께 병원을 나섰다. 미자는 딸을 부축하며 조용히 말했다. 잠깐 가고 싶은 데가 있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광장시장이었다. 오전장이 막 시작된 시간, 시장 골목은 활기가 돌았다. 미자는 늘 가던 골목 안쪽 국밥집 앞에 섰다. 그 앞에는 미자가 아는 얼굴들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이제 얼굴 좀 보여줘요. 우리 국밥 왕언니. 환한 웃음 속에서 하나는 순간 멈칫했다. 이런 곳이 어머니의 세상이었구나.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시장 냄새 배인 엄마의 현실. 그런데 이상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여기서 국밥 먹고 갈까? 미자가 물었다. 하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으며 말했다. 네, 엄마. 근데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 말에 미자는 크게 웃었다. 말은 예쁘게 하네. 지갑은 없잖아.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한 상 차려지고 어머니와 딸은 그 앞에 마주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국물을 떠먹던 하나가 문득 말했다. 엄마 이름, 이제 사람들 다 알게 될 거야. 윤미자라는 이름을. 그 말에 미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그래,
그게 두렵지 않아.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 이름이 나를 숨기던 껍질이 아니라 지켜내는 이름이 될 거니까. 식당 밖으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지나가며 말했다. 뉴스에 나온 그 회장님 있잖아. 국밥 장사하시던 분. 그래도 딸은 살렸잖아. 멋진 사람이야. 진짜. 이름이 퍼지고 있었다. 부끄럽던 이름이 이제는 싸우는 이름이 되고 있었다. 그 순간 윤미자는 조용히 다짐했다. 다음은 이 아이의 이름을 지킬 차례라고.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처럼 웅성거림이 가득할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울 만큼 정제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방청석은 이미 가득 찼고 기자들은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윤미자는 법정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검은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옆에는 변호인이 앉아 있었고 그 뒤쪽에 하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는 스스로 이 자리에 오겠다고 고집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다. 여기서 끝내고 싶어. 반대편 피구석에는 이혜숙과 강준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혜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굳은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초조함이 스며 있었다. 강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판사는 사건 개요를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본 사건은 피고 이혜숙 및 강준영이 피해자 서하나에게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고 감금 및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 문장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하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윤미자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검사의 모두 진술이 시작되었다. 증거 목록이 하나씩 제시되었다. 의료진단서, 상해사진, 비밀 공간에서 발견된 일기장, CCTV 영상, 그리고 녹취 파일. 피해자는 임신 6개월의 상태에서도 반복적인 폭행과 감금에 시달렸으며 가해자는 이를 가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이혜숙의 변호인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외부에서 보기에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피고는 폭력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가정 내 훈육 차원에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판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변호인, 훈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임신부의 신체에 가해진 상해와 감금의 정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안에 공기가 바뀌었다. 이혜숙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이어서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증인은 의료진이었다. 그는 침착하게 하나의 상태를 설명했다. 피해자는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해 만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고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였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음 증인은 법무팀 직원이었다. 그는 비밀 공간에서 발견된 물품들과 기록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 일기장은 피고 이혜숙의 필체로 확인되었으며 날짜별로 처벌 사유와 방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마침내 피해자 증언 차례가 되었다. 하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 중앙에 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판사를 바라보았다. 증인,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결혼 후부터 점점 집안에서 말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지적이었어요.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걸음걸이가 느리다. 밥상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실수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느끼게 됐어요. 임신했을 때조차 쉬는 건 허락이 필요했고 아프다는 말은 변명으로 취급됐습니다. 이혜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판사는 그녀를 제지했다. 증인,
계속하세요. 엄마에게 말하지 않은 건 말할 수 없어서였어요. 제가 참으면 끝날 거라고 믿었고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윤미자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항상 당당했어요.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약해 보일까봐. 그 말에 윤미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바라봤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증인, 이 폭력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그 침묵은 길고 무거웠다. 이희숙의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반대 신문을 시도했다. 증인, 혹시 어머니의 사회적 지위가 밝혀진 이후 진술이 과장된 건 아닙니까? 그 질문에 법정안이 술렁였다.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또박또박 말했다. 만약 제 엄마가 여전히 국밥만 파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여기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이 사건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법정안을 넘어 방청석과 카메라 너머까지 깊게 파고들었다. 재판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가 직접 마주해야 할 질문이 되었다. 법정을 나서며 윤미자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잘했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오늘 처음으로 내 이름을 크게 말한 것 같아. 윤미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지워지는 일은 없을 거야.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다시 바뀌었다. 성북동 학대 사건,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 가정사라는 말 뒤에 숨겨진 폭력,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예면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 이후 사회는 들끓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성북동 학대 사건을 다뤘고 SNS에는 서하나를 지지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하루 만에 수백만 회 이상 공유됐다. 유명 연예인, 심리학자, 여성 인권 활동가들이 인터뷰에 나서 하나의 용기를 칭찬했고 학교에서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특강과 교육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여론이 하나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의 댓글란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정사의 법이 너무 깊게 개입하는 거 하나. 가문 망신시키려고 이러는 건가? 용서라는 게 왜 없지? 회장 엄마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는 뉴스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알고 있었다. 창문 너머 들리는 이야기,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눈빛, 나도 모르게 들은 말들, 모두가 그녀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너는 용서할 거냐고. 병원 퇴원 이후 하나는 한동안 윤미자의 집에서 지냈다. 거실 한편에 아기 침대를 준비했고 부엌에는 오랫동안 멀리했던 식재료들이 다시 누렸다. 미자는 직접 끓인 미역국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먹어. 너 그동안 진짜 굶었잖아. 하나는 수저를 들었다. 향긋한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고 목으로 넘길 때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엄마, 나 이제 아기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윤미자는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넌 이미 엄마야. 누군가를 위해 견뎌냈잖아. 그게 엄마의 시작이야. 하나는 눈을 감았다. 아기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날 자신의 심장보다 작고 빠른 박동이 들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약속했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일이 되길 바랐다. 며칠 후 하나는 류유의 전화를 받았다. 강준영이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윤미자의 조용한 권유가 있었다. 들어는 가. 듣는다고 내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 전화를 받았을 때 준영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오 하나야.
그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너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지금에서야 알았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해.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나부터 인정하고 싶어. 내가 원한다면 평생 죗값을 치를 준비가 돼 있어. 그 말에도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원하는 건 용서가 아니야. 그럼 뭔데? 내가 원하는 건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는 세상이야. 당신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그걸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 그 말에 강준영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하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기분이 후련한 것도 그렇다고 마음이 풀린 것도 아니었다. 단지 끝이 조금은 명확해졌다는 느낌이었다. 재판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유미자와 하나는 손을 맞잡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날은 피고 측 최종 진술이 있는 날이었다. 유혜숙은 변호사의 권유로 짧은 진술문을 준비해왔다. 그녀는 판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저는 가문이라는 이름 아래 며느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교육했습니다. 제 신념과 전통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저는 이제야 제 아들이 얘 등을 돌렸는지, 제 손자가 얘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상처받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하나에게 물었다. 피해자께 묻겠습니다. 피고의 반성과 진술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말없이 앞을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그 누구도 용서하라고 강요받고 싶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치유할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오하며 살지는 않겠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그 말은 모두에게 새로운 울림을 주었다. 그날 저녁, 윤미자와 하나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바람이 부는 늦봄의 저녁이었다. 집 앞에 다다르자 작은 편지 봉투가 문틈에 꽂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짧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글씨는 낯익었다. 강준영의 글씨였다. 하나야, 고맙다. 나 자신을 마주할 기회를 줘서.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말 믿어줄 날이 올까. 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는 편지를 접어 창가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멀리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엄마. 응. 나. 그 이름 이제 부끄럽지 않아. 윤미자는 미소 지으며 딸의 어깨를 감쌌다. 그래. 너는 서하나야. 끝까지 살아낸 이름이니까. 그리고 둘은 조용히 서로를 안았다. 용서는 끝이 아니었고 상처는 치유될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날 밤은 조금 더 따뜻했다. 비가 오던 새벽이었다. 병원 창밖으로 빗방울이 리듬처럼 떨어지고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어슴푸레했다. 서하나는 진통이 시작된 지 벌써 10시간째였다. 윤미자는 분만실 밖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와 말했다. 곧 분만 들어갑니다. 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산모 상태 안정적입니다.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르다. 딸이 아픔 속에서 생명을 밀어내는 그 시간을 혼자 견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죄어왔다. 너무 오래 혼자였잖아. 이제는 아니다. 절대로.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분만실 안은 조용했다.
의료진의 동작은 부드러웠고 하나는 숨을 참으며 고통과 싸우고 있었다. 땀이 이마를 따라 흘렀고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동자만은 선명했다. 마지막 힘 주세요. 서하나 씨, 지금이에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하나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저절로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고통을 이겨내야만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간 울음소리, 힘차고 고운 첫 울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 아유. 하나는 눈을 감았다. 온몸에 힘이 풀리며 눈물이 흘렀다.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벅차오르며 마침내 끝이 도착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곧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아이를 처음 아는 건 윤미자였다. 작은 손, 오므린 주먹, 따뜻한 체온. 그녀는 손끝으로 아기의 뺨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하나야, 봐. 이 아이야. 너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어진다는 증거야. 병상에 누운 하나는 눈을 떴다. 이름, 지었어. 뭔데? 서하루.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으면 좋겠어서. 윤미자는 눈을 감았다. 그 이름은 너무도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다짐처럼 살아온 이름. 서하루. 잘 왔다. 우리 집에. 한 달 후, 윤미자의 집거실에는 작고 단단한 요람이 누렸다. 하루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하나는 옆에서 작은 손톱을 깎고 있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라디오에서는 느린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다. 문득 하나가 말했다. 엄마, 나 가끔 무서워. 윤미자가 눈을 들었다. 어떤 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처럼 혼자가 되면 어쩌지? 내가 또 무너질까 봐. 윤미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딸의 곁에 다가갔다. 그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랑이야. 사랑. 그래. 진짜 엄마가 되는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야. 넘어지더라도 다시 품을 수 있는 힘. 그게 사랑이고 엄마야. 하나는 아이를 안고 눈을 감았다. 아기에게서는 우유 냄새와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더는 도망칠 수 없는 사랑의 무게가 느껴졌다. 엄마, 나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 살고 싶어. 그럴 거야.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그날 밤, 하나는 노트를 꺼내 글을 적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펜을 잡지 않았지만 단어들이 하나씩 마음에서 올라왔다. 울음처럼, 기도처럼, 고백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사랑으로 증명할 것이다. 내 이름은 서하나. 이 아이는 서하루. 우리는 버려진 이름이 아니라 살아낸 이름이다. 글을 마친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문득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한편 강준영은 아리의 출산 소식을 듣고 조용히 병원에 선물을 보냈다. 손편지 한 장과 함께. 하루야, 너의 삶은 엄마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단다. 나는 너를 안을 자격은 없지만 너를 응원할 자격은 있다고 믿는다. 너와 너의 엄마가 어디에 있든 항상 빛으로 걸어가길. 편지를 읽은 윤미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줄까? 하나가 물었다. 윤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이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을 때 보여줘. 그때가 오면 판단은 하루가 하게 해야지. 그해 봄, 윤미자는 시장 일터에 다시 나섰다. 국밥집 앞에는 대한홀딩스 해장국밥이라는 푯말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다. 미자는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어머, 진짜 본인이세요? 그 뉴스에 나오신. 그냥 국밥 팔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용기 보통 사람은 못해요. 윤미자는 국밥을 국자로 푸며 대답했다. 그 용기는 제 딸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다. 하루는 모자를 눌러 쓴 채 잠들어 있었고 하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어느 골목에서는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았다. 어머, 서하나 씨죠. 뉴스에서 봤어요. 아이도 너무 예쁘다. 하나는 살짝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웃고 계신 걸 보니 정말 멋져요.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하루를 내려다보았다. 아기의 숨결이 그녀를 이끌었고 그녀는 그 숨결에 따라 앞으로 걸었다. 이제 더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제는 하루를 살아갔다. 1년이 흘렀다. 서울의 봄은 작년보다 더 따뜻했다. 거리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사람들의 뺨을 스쳤다. 서하나는 유모차에 하루를 태우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첫걸음을 막 시작한 아기였다. 하루야, 우리 오늘은 좀 더 걸어볼까? 하나는 유모차를 세우고 아이를 안아내렸다. 아이는 비틀비틀 걷다가 그녀 쪽으로 넘어졌다. 하나는 웃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너무 작고 따뜻하고 생생한 존재. 그 아이는 과거를 끌고 오지 않았다. 그 아이는 미래를 열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하나는 초청을 받아 한 대학교 강연장에 섰다. 가정폭력 생존자와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라는 주제였다. 그녀는 차분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하나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31해를 고통과 침묵으로 지나왔던 사람입니다. 강연장은 조용했다. 많은 학생들과 청중이 숨죽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수많은 날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괜찮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제 결혼은 남들이 보기엔 성공적인 혼인처럼 보였고 시댁은 유서 깊은 가문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가장 무서운 건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느꼈고 나만 참으면 된다는 말에 갇혔습니다. 먼멋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건 제 딸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그 아이가 제 안에서 뛰기 시작한 순간 저는 더는 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라는 단어로만 설명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로서, 인간으로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일부는 눈물을 훔쳤고 몇몇은 조용히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저도 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손길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받아주었다. 말의 힘, 살아남은 사람의 증언.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씨앗이 되었다. 며칠 후 하나는 윤미자와 함께 시장을 찾았다. 광장시장 골목은 여전히 북적였고 국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엄마, 여긴 언제 와도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치, 여기 사람들은 다 하루하루를 진짜로 살아. 남들 눈치 안 보고 땀 흘린 만큼 묻고 울고.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은미자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버틴 게 아니라 이겨낸 사람이야. 그 순간 하루가 유모차 안에서 고개를 내밀며 옹알이를 했다. 세상에서 가장 맑은 소리, 가장 무거운 시간을 이겨내고 태어난 숨결. 한편 강준영은 지방 도시의 로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도 윤미자나 하나와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매달 아이의 성장을 담은 편지 한 통을 조용히 보내왔다. 하루가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 말은 오히려 침묵보다 더 깊은 책임이었다. 1년 전 윤미자의 이름은 언론에 회자되며 기업 이미지로 소비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공식 석상에도 서지 않았다. 그녀는 광장시장에 돌아왔고
매일 국밥을 팔며 딸과 손녀를 지켰다. 회장님, 진짜 계속 여기서 장사하실 거예요? 한 기자가 묻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배웠거든요. 사람의 속은 국밥처럼 오래 끓여봐야 진짜 맛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하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출판사로부터 회고록 제안을 받았고 하루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첫 문장을 적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서, 누군가의 딸로서,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나의 상처는 증오가 아닌 다짐이 되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은 지나 여름이 오고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복잡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떤 계절이 와도, 어떤 어둠이 닥쳐도 이름을 지켜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지막 장면, 광장시장 골목 거기에 서 있는 하나와 하루.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웃으며 말한다. 자, 하루야. 오늘도 하루를 살아보자. 그리고 카메라는 그들의 뒷모습을 따라 걷는다. 햇살 아래, 시장의 수음 속에서 그녀들의 이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 이름은 희망이었다.